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찾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냐? 아버지, 막노동했었던 것도 창피하고 옷차림도 창피하고 돈 없는 것도 창피하냐? 아버지 때문에 남들에게 흙수저 취급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킨 부모를 이렇게 취급해? 너 엄마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나 하냐?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하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부모 보러 오지도 않잖냐? 공부를 시키시다니요. 공부는 제가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신 건 아니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임중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임 씨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들을 변호사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쏟아부어 공부를 시켜서인지 아니면 인성을 못 가르쳐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임씨같이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못 배워 힘들게 산 아버지를 창피해하는 변호사 아들. 임씨에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지만 자식에게 배신은 숨기고 싶은 치부인 듯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푸석한 피부,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는 것은 임씨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 자식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보러 찾아간 서울에서 그런 비참함을 느끼기 전에는 말이죠. 아들이 그토록 부모를 숨기고 싶어 한다면 임씨도 그 눈앞에서 사라져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아들도 임씨의 가슴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것이었죠. 임씨는 이제 73세 나이로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은 성할 날이 없고 허리는 자세히 보면 조금 굽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씨가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걸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거리가 있으면 몇 시간이 됐든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씨의 아들은 대학 졸업 후에 사법고시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삽질해도 좋으니 너는 공부해서 펜 잡는 일 해라. 임씨가 종종 아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동네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클 만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랬기에 임씨도 힘들어도 거친 일을 해가며 아들 학비를 댔습니다. 아내도 파출부, 시장 생선가게, 식당 설거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죠. 부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만큼은 배움의 힘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괜찮다. 고시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거잖냐. 너는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든 뒤띠빠라 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 공부만. 생활도 빠듯한데 아들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자 생활비며 고시원 비용이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갔습니다. 대학 학비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했고 말이죠. 그래서 임씨는 종종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면서도 아들이 공부하고 있을 걸 상상하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쌓여가는 지식만큼 임씨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 합격했어요.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몇 번의 낙방이 있었지만 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돈 걱정을 할 때, 임 씨는 벽돌에 찍혀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도 금방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임 씨와 아내는 끝까지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을 기어코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죠. 동네에서도 현수막이 걸리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임 씨를 보는 사람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자신이 변호사가 된 것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아들은 몇 년 뒤에 아주 큰 법률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신분이 상승한 것 같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분까지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희가 신혼집이랑 혼수 같은 건 모두 준비할게요. 예물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그쪽에서 다. 우리 지은이가 좋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저희는 돈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것도 질색이고요. 상견례에서 사돈과 마주본 지 10분 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몇 번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임 씨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들내미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저희 형편이 넉넉지는 않지만 예식 비용 일부만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장인어른이 하자시는 대로 하세요. 아들의 표정이 무척 어두웠습니다. 임 씨로서는 아들 결혼시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며느리 반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호의는 무척 감사했지만 임 씨도 부모로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이 더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은 임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굳이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보태겠다고 그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해요? 한국아, 너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너 생각해서. 그건 절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절 생각하는 거예요. 돈 없이 자존심 세우는 게 더 창피한 거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양복 정도는 맞춰서 입으세요. 싸구려 입지 마시고. 돈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임 씨의 가슴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임 씨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임 씨는 그 뒤로 아들의 결혼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양복을 사입고 결혼식에 참석만 하면 됐었죠.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보는 일은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바쁘기도 했고 거리가 머니 명절이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임 씨는 마루에 앉아서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온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은 거칠다 못해 고목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만져보지 않아도 그 감촉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안 내려온대요? 바쁘다고 그러지? 지난번에도 안 오더니 어떻게 집에 한 번을 안 내려와요? 변호사인데 당연히 바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시간 나면 오겠지. 내 생각엔 지은이가 오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집이 좁고 허름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거야,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임 씨도 아내의 말이 무슨 말인 줄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서운해하고 마음 아파하면 지금까지 가슴이 너덜너덜해 남아나질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능력이 출중한 탓도 있었지만 부유한 사돈네의 영향도 컸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듯했습니다. 물론 임씨 부부도 그런 아들의 덕을 봤습니다. 마루 바깥쪽에 창을 달아서 여름이나 가을에도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만들었고 낡은 부엌과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아들 며느리는 명절에 오더라도 임씨의 집에서 묵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숙소에 묵고 다시 오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간다니까 지은이가 밥 한 끼 먹자고 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말을 했는지 식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들내미 얼굴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내려와요. 그런데 아들네 집으로 부르는 줄 알았더니 웬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죠. 그런가?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바깥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식당 외관만 보고도 임 씨는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종류의 식당이었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랑도 자주 오는데.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참 해맑았습니다. 그런데 임 씨는 자신의 차림새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고급 식당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혼자만 이질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편하게 입었는데요. 뭘? 며느리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임 씨의 눈엔 곱디 고와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들고 임 씨는 또다시 난감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종업원이 주문을 하기 위해 옆에 서 있었고 며느리가 임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게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국물 같은 거 없나? 아, 국물이요? 여기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메뉴 거기 밑에서 골라보세요. 아, 스테이크? 하지만 며느리가 가리킨 부분을 보아도 도무지 무슨 음식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종업원은 웃으면서 서 있었지만 사람을 계속 세워둘 수가 없어서 임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시켜줘라. 내가 이런 데는 처음 와봐서.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거는 안심으로 주시고 웰던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척 길게 주문을 마쳤습니다. 머쓱해진 임 씨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하, 내가 좀 촌스럽지?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더욱 더 굳었습니다. 찡그려지는 인상에 임 씨는 뜨끔해서 입을 다물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임 씨가 또다시 아들에게 창피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아들네가 주문을 했는지 와인이 나왔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아버님 와인 좋아하세요?
마셔본 적이 없지만 그대로 말을 해도 될까 몰라 아들을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마셔본 적 없어. 그럼 이참에 한번 드셔보세요. 임 씨는 취향에도 맞지 않는 술을 웃는 낯으로 홀짝거렸습니다. 잔도 흔들었다가 마셔야 하는 것인지 부연 동작이 많은 아들 며느리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죠. 음식이 나오자 임 씨는 서툰 칼질을 시도했습니다. 잘 썰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칼이 접시에 쭉 긁히는 소리가 듣기 싫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리 주세요. 잘 안 되면 해달라고 하시지 왜 그걸. 아들이 답답했는지 접시를 가지고 가서 잘라주었습니다. 임 씨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기를 씹는데 부드러운 부위 같기는 했지만 치아가 좋지 않아 한참을 씹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런저런 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임 씨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열심히 고기만 질겅거렸죠. 그러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임 씨를 불렀습니다. 아, 아버님은 그럼 한국시랑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시골이니까 다 선후배가 되겠네요. 이야기의 주제가 왜 그쪽으로 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질문에 임 씨의 얼굴이 순간 헬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고등학교가 2개 있었어? 의외네.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근데 장인어른 이번 주에 라운딩 가신다고 하셨나? 황급히 말을 돌리는 아들을 보며 임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임 씨는 사실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낙 먹고 살기 힘들었고 임 씨의 부모님도 교육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술렁거리는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임 씨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임 씨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 막노동을 해가며 뒷바라지 한 아버지를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 그것만큼은 참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 씨도 임 씨의 아내도 아들에게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나 가끔 내려오면 식사 함께하고 올라가거나 어쩔 땐 근처 숙소에서 묵고 갔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참 차갑다 싶었습니다. 아니, 차가워졌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는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주겠다고 하던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게 된 아들은 임 씨의 집을 리모델링 시켜주었고 때로는 용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 부부의 삶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서 늘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임 씨 부부. 부자 아들 따라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돈 내는 아들 부부와 가까이 살며 자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아들이 사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한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도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습니다. 받은 게 많으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들네가 찾아오지 않는 게 어쩌면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부모라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떠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덜 비참한 기분이 들었으니까 말이죠.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국인의 사무실에도 들렸다 오지 그래요? 한국인의 사무실? 거길 왜 가? 그래도 거기랑 가깝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상황 봐서. 근데 혹시라도 한국이한테는 말하지 말어. 괜히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아들은 1년 전에 직장에서 나와서 동료 변호사 2명과 함께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직원도 여럿 있어서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는 훨씬 작은 사무실이지만 꽤나 번듯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독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까웠던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경한 지는 꽤 되었는데 가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만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아내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소는 알지만 막 찾아가기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이기에 말도 없이 가는 것은 안 될 말이었습니다. 서울에 오셨다고요? 그래. 장례식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네 엄마가 그러는데 여기가 너희 사무실 근처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너만 괜찮으면 잠깐 가서 얼굴만 볼까 하는데. 아, 지금이요? 왜 미리 전화를 안 주시고? 지금 바쁘냐? 아, 그건 아닌데요. 지금 바로 오시게요? 한 1시간 뒤에 갈까? 오래 안 있을 거야. 그냥 정말 얼굴만 보고 가려고. 임 씨의 말에 아들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1시간 뒤에 오시는 거죠? 그래? 임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는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늘 오래 일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임 씨는 얼른 자신의 옷차림새를 훑었습니다. 그래도 상갓집에 다녀와서 정장 차림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옷차림 가지고 아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잠깐만 택시 좀 세워주세요. 아들의 사무실로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임 씨는 다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안 그래도 빈손으로 가기엔 마음에 걸렸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가게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늘 양복을 입어야 하니까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게 가장 실용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를 빼고는 아들의 옷을 사준 기억이 없어서 어쩐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2만 9천 원입니다. 종업원의 말에 임 씨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흰색 와이셔츠가 꽤나 값이 나갔습니다. 6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임 씨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아들이 입을 만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자 돈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아들의 사무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이만국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약속되신 건가요? 제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임 씨의 말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직원 몇몇이 임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들이 어떤 문을 열고 임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개인 방이 하나씩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는데 아들이 문을 닫자마자 언짢은 기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그냥 가려다가 시간도 많이 있고
가깝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리고 사무실 열고 나서 선물도 못 준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의 반응에 임씨의 말이 주저리 길어졌습니다. 어쩐지 변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더욱 기분이 나빠 보였습니다. 이거 너 선물이야. 와이셔츠인데 서울에서 산 거니까 너 입을만 할 거야. 서울에서 사면 다 좋은 건 줄 아세요? 아들의 말에 가시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임씨의 가슴을 계속해서 쿡쿡 찔렀습니다. 아들은 선물을 받아들더니 자신의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볼 생각은 애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임씨는 어쩐지 그 와이셔츠가 아들의 옷장에 걸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국 변호사 동료입니다.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변호사인 듯 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듯 내미는 손에 임씨가 머뭇거렸습니다. 평생 펜을 잡은 듯 매끄러워 보이는 손에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을 얹기가 민망했습니다. 임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잡자 남자도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손이 거칠어서 미안합니다. 현장 일을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러자 의외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랐던 눈치였죠. 지금 다들 바빠서요. 용건 끝났으면 내려가시죠. 1층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 그래? 더 계시다 가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잠깐 들린 거예요. 아들이 임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씨의 걸음이 느린 탓에 끌려가는 듯한 그림이 될 뻔했는데 그 발걸음을 며느리가 멈춰주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원래 오시기로 하셨나? 반대로 1층에서 올라온 며느리가 임씨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이가 오기로 했었구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엄마 아빠가 좀 빨리 오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갑자기 오신 거야. 일 보러 오셨다가. 지금 나가신대. 왜 벌써 가셔요? 저희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아버님도 같이 가세요? 며느리의 말에 임씨는 대답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 내려가 보셔야 한대. 바쁜 일 따위는 없었지만 여기서 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들은 서둘러 자신을 보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도 곧 올라올 건데. 인사는 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사돈네가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의외의 인물을 본 듯이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놀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넷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죠. 아닙니다. 장인어른. 아버지가 빨리 내려가 보셔야 해요.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아버지 배웅만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임씨는 사돈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아들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듯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아버지, 왜 굳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제가 조만간 한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도 미리 안 하시고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시는 건 불편해요. 아들의 말에 임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일하는 직장에 찾아온 것은 사돈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멀리서 찾아온 부모에게 할 말이 이것밖에 없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에 임씨도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네? 아들 얼굴 한번 보겠다고 생전 처음 찾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물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내가 창피하냐? 아버지, 내 손도 창피하고 막노동했었던 것도 창피하고 옷차림도 창피하고 학교도 못 다닌 것도 창피하고 돈 없는 것도 창피하냐? 말을 하고 보니 자신 같아도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 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의 입에서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제가 흙수저라고 남들에게 흙수저 취급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숨길 수 있는 건 숨기고 싶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그걸 들춰내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킨 부모를 이렇게 취급해? 너 엄마한테 한 달에 전화 한 번이나 하냐? 아니, 1년에 한 번이나 하냐? 목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부모 보러 오지도 않잖냐? 공부를 시키시다니요. 공부는 제가 했지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신 건 아니죠. 뭐? 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갚았잖아요. 갚다니? 집도 제 돈으로 고쳐드렸고요. 어버이날이나 생신의 용돈도 드렸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들. 하지만 그것마저도 틀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쓴 돈을 따진다면 집을 고쳐줄 게 아니라 새 집을 사줘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느 부모가 그런 걸 따지고 자식을 키울까요? 그런데 자식은 그런 부모 마음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건 모두 스스로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부모의 도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면 개천에서 승천할 수 있게끔 엎드려 발판이 되어준 것이 부모인데 아들은 스스로 날아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부끄럽다면 이 아버지 이젠 네 앞에 다시는 안 선다. 아버지, 아들은 임씨의 말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라고 해야 할 아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장인어른 듣습니다. 임씨는 그 순간 울음도 쏙 들어갈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더 이상 감정 한 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찾지 말아라.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지가 잘못하셔놓고는 나중에 훗날에 후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엄마 죽고 평생 마음에 짐 안고 살아갈지 아닐지 두고 보자.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임씨는 끝까지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임씨를 붙잡지 않았죠. 임씨는 그날 이후로 가슴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차라리 내 아들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애면글면 자식 앞길 닦아줄 생각만 하고 살았던 스스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대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자식에게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부모가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앞길을 닦아줄 처가가 있으니 오히려 더 든든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도 임씨의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생전 처음 보았죠. 그리고 그 뒤로 4년간 임씨는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화가 오는 법도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문자 메시지 한 번이 없었죠. 임 씨는 정말로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늦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임 씨가 집 앞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대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장에 간 아내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대문 앞에 우뚝 선 그림자가 보였죠. 그 모습이 낯익어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늘 차려입던 셔츠가 아닌 후줄근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임 씨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야위어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구길래 남의 집에 막 들어옵니까? 아버지,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를 찾아대던 아들이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보니 들고 다니기엔 조금 큼직한 가방이었습니다.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뭐? 아들은 주저앉듯 마당 한켠에 있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빚이 12억이에요. 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장인에게 말해보지 그러냐?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그 말에 임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이 생겼는데 그걸 아들이 메꾸려고 하다가 아들도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자를 갚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사무실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는 이혼까지 했고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했죠. 임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 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임 씨는 아들의 말을 잠자코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지난 나날에 입었던 상처는 크디 컸습니다. 시간이 4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희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다시 시작하더라도 우리 집은 아니야. 우리는 너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스스로 알아서 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힘들어서 찾아온 자식을 이렇게 내치세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너 이놈! 한 번 연 끊었으면 사과 몇 마디에 그게 이어지겠니? 겨우 마음 추스르고 살고 있으니까 썩 나가서 다시는 오지 마. 아내는 아들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문 밖에 서 있는 듯 하더니 이내 인기척이 물러났습니다. 임 씨도 아내도 심란해서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대문이 다시 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싫어. 집에 가. 강도율,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율이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뭐라고? 애가 실수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애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애를 다치게 하세요? 할머니면 좀 어른답게 아이의 행동을 품어주셔야죠. 너 그게 정말로 도유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배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배 씨는 이 나이 먹고 손주에게 얻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아직 뭘 모르는 어린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에게 이런 수모를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자식을 나무란다며 장바구니를 집어던져버리는 며느리.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손자를 봐줬던 공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손자를 돌봤지만 고마워하기는커녕 꼭 배 씨를 육아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참견하지 말라는 말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손발을 휘두르는 손자에게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할머니라니. 그런 할머니 자리는 배 씨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는 혼쭐이 나야 했고 말이죠. 배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하나 있었죠.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안사돈이 함께 살며 육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사로 바톤을 터치하듯이 그 자리를 배 씨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린이집 다니니까 끝나서 몇 시간만 봐주시면 돼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6시에 퇴근인데 그러면 애 봐주기에는 시간이 없지. 아, 어머님 일이요? 그래. 근무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어요? 배 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 6시였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전에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전에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유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쓸 수 없을까? 지안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맡겨요? 마음이 안 놓여요. 어린이집 고를 때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배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말이죠. 손자는 어린이집을 2번 옮겨서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교육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며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육아에 유별나게 구는 며느리를 알기에 배 씨도 고민이 컸습니다. 맞벌이를 하려면 누구든 도와주긴 해야 할 텐데 다른 사람은 싫다고 하면 이젠 배 씨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엔 어머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배 씨는 오전에 문화센터에서 듣던 문학 수업을 취소했고 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오전 근무자가 있어서 바꾸는데 꽤나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싫었는데 자식 일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맡겨도 돼서요. 며느리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배 씨가 손자의 하원부터 저녁까지 아들네 집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6시에 시간 맞춰서 꼭 먹여주시고요. 7시에는 씻겨야 해요. 저희는 집에 도착하면 보통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말어. 며느리는 까다롭게 주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간식을 먹고 몇 시에 양치질을 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부탁했습니다. 안사돈도 꽤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
시간만 맞추면 되는 일이기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 씨가 아들네 가족을 만날 때면 종종 느끼던 것이었는데 그 심각성은 모르고 있던 문제 말이죠. 도유라, 음식은 던지는 게 아니야. 손자의 저녁밥을 챙겨주었는데 손자가 먹기 싫다며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발라서 숟가락 위에 올려서 손에 쥐어주자 그걸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었습니다. 먹기 싫어. 생선 싫어. 먹기 싫다고 던지면 안 되지. 바닥에 뒹굴며 떼쓰는 아이를 달래보려고 하는 그때 조금 일찍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을 보고는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요? 도유리가 생선 먹기 싫다고 집어던졌어. 짐짓 엄격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손자가 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누워있는 손자를 번쩍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 먹기 싫었구나. 괜찮아. 엄마가 다른 거 줄게. 다른 거 먹기 싫어. 에이, 그러면 과자 줄까?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손자 도율. 며느리가 찬장에서 과자를 꺼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과자를 먹여? 비싼 거예요.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과자잖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애 정서상 안 좋다고 해요. 싫어하는 걸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배 씨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삼시세끼 과자만 먹이려는가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균형 있게 잘 먹이니까요. 어머님도 도유리가 먹기 싫다고 하면 혼내지 마세요. 애 기 죽어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등짝을 맞아가면서 밥을 먹었을 텐데 그게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다는 걸 배 씨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의 교육 방침이 맞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랑이 하는 게 싫어 부모가 하는 대로 내버려둘 뿐이었죠. 배 씨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로 어지러진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조금만 놀다가 들어갈까? 어린이집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지났습니다. 몇몇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그걸 본 손자도 놀이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 섞이는 아이를 벤치에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도유라, 넘어지니까 조심해. 그렇게 5분 정도 놀았을까 싶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깐 휴대폰으로 시계를 보는 사이에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도 들렸죠. 지아야. 놀란 배 씨가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배 씨의 손자도 보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도유라, 왜 그래? 배 씨가 다가가자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배 씨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애 할머니세요? 지금 얘가 저희 애를 때렸어요. 울고 있는 아이는 넘어졌는지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니 피부가 쓸린 듯 빨갰습니다. 도유라, 너 이 친구 때렸니? 그런데 표정을 보니 대답을 들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을 먼저 타겠다고 아이를 때린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유라, 친구한테 사과해야지. 그런데 딴청을 하고 있는 손자. 난처한 상황에 배 씨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 교육 잘 시키세요. 불쾌한 표정으로 우는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뜨는 여자.
배 씨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예민한 사람을 만났다면 이 정도에서 안 끝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배 씨의 며느리였다면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죠. 배 씨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씻기고 밥을 차려주며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유라, 아까 놀이터에서 도유리가 친구 밀었지. 그래서 친구가 아파서 울었잖아. 할머니 생각엔 친구가 너무 슬펐을 것 같아.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 내 거야. 미끄럼틀은 도유리 것이 아니잖아.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친구에게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해. 줄을 서야지. 싫어. 그러자 또다시 떼를 쓰기 시작하는 손자. 아무리 좋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에게도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는데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자애가 놀다 보면 좀 거칠게 할 수도 있죠. 애가 힘이 넘쳐서 그래요. 같은 반 애들 중에서 우리 도유리가 제일 크대요. 도유리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죠?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먼저 가르쳐야지. 그냥 거친 게 아니라 때려서 넘어졌다니까 그러네. 우리 도유리 그렇게 나쁜 애 아니에요. 놀다가 실수한 거 가지고 따지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 도유라? 도유리 친구랑 놀다가 그런 거지?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는 손자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보고만 있자니 며느리가 뭐가 문제냐는 듯이 배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아들은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잘 훈육하고 있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깨까지 으쓱하는 통의 배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더 이상 나섰다가는 간섭으로밖에 안 느껴질 테니 말이죠. 손자 도유리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애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나가. 할머니 싫어. 할머니가 왜 싫어? 씻는 거 싫어. 씻고 코 자야 해서 할머니가 도유리 씻겨주려는 거야. 안 씻으면 지지하잖아. 나는 씻기 싫다고 했잖아. 할머니는 바보야. 할머니는 집에 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내동댕이 치며 하는 말에 배 씨는 얼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애를 오냐오냐 키우는지 애가 버릇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내 자식이었으면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내서 버릇을 고쳐놓겠지만 손주이기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할지 이제는 알기에 몸을 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하는 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었죠. 그냥 애엄마가 하는 대로 냅두세요. 도유리 엄마도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좀 그렇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도유리가 다른 애들보다 폭력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폭력적이요? 그 말은 저도 기분이 좀 그런데요. 아들도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굴었습니다. 배 씨도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아들 며느리에게는 그게 다 간섭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를 돌봐주는 입장에서 조언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황당한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 외근 나갔다가 바로 집에 가서요. 도착하면 4시 반쯤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도유리 씻겨놓을까? 아니요.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계시면 제가 데리고 들어갈게요.
날이 좋아서 밖에서 놀기 딱이네요. 그래. 알았어. 배 씨는 며느리의 말처럼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손자가 다른 아이를 때릴까봐 이번에는 벤치가 아니라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손자에게 날아드는 모래를 피하게 만들 수 없었죠. 도유라. 얼굴에 모래를 맞아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이를 배 씨가 감쌌습니다. 모래를 던진 아이를 보니까 눈에 익었습니다. 지난번에 손자가 때려서 넘어뜨린 여자아이였죠. 죄송해요. 아이의 엄마도 근처에서 보고 있었는지 금세 다가와서 사과를 했는데 배 씨는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손자가 울고 있긴 했지만 지난번에 배 씨의 손자가 한 일에 비해서는 약과였습니다. 손자는 다친 곳도 없어 보였고 눈을 살펴보니 모래가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았죠. 그런데 손자 도율은 자신에게 모래를 뿌린 아이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걸 배 씨가 겨우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누가 내 귀한 자식을 울려? 날카로운 음성과 함께 등장했죠. 며느리를 보더니 손자가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봐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쪽 말고 누가 있죠? 그 집은 애한테 막모래를 뿌리라고 가르쳐요? 여자아이의 부모는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배 씨는 얼굴이 뜨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역지사지가 안 되는지 몰랐습니다. 도유리 엄마. 사과했으니까 그만해.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은 도유리를 보호해 주셔야지. 왜 가해자를 감싸세요? 뭐? 가해자? 지금 말 다 했어요? 나는 뭐 할 말이 없고 내 자식 안 사랑해서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는 줄 아세요? 지난번이라니요? 도유리가 친구 때렸다고 했잖아. 배 씨의 설명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며느리는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밀친 거 가지고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 남자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여자애를 그렇게 우악스럽게 키우는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도유리 엄마? 그만해.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며느리가 배 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는데도 며느리는 자기만 잘났다는 식이었습니다. 도유라, 저런 애랑은 친구하지 마. 진짜 애 교육 잘 시키네. 누가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아이의 부모는 더러운 똥이라도 밟았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크게 이를 키우지 않아서 배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며느리는 그 뒤에다 대고 한참을 궁시렁거렸습니다. 대부분이 듣기엔 거북한 험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그걸 전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손자가 나중에 커서 며느리처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이 앞에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알았다. 배 씨도 며느리에게 긴히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잡는 며느리를 거절하지 않았죠. 배 씨는 손자의 손을 씻기고 거실에서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하려고 했죠. 할머니, 이거 해. 장난감을 건네며 말하는 손자. 배 씨는 그런 손자를 못 말린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조립되어 있는 블럭을 빼달라는 말을 참 명령처럼 하는 손자였습니다. 빨리 해. 배 씨가 얼른 장난감을 받아들지를 않자 손자가 발로 바닥을 쿵 구르며 말했습니다. 도유라. 할머니,
해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해. 빨리 해. 손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들고 있던 장난감도 배 씨에게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콧잔등에 딱딱한 블럭을 맞은 배 씨는 잠시 코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빨개진 코를 하고는 배 씨는 굳은 표정으로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율,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할머니한테 장난감을 집어던져? 처음으로 화를 내는 할머니를 보고 손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엄한 목소리로 아이를 다그치자 아이가 울먹거리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싫어. 집에 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려고 하기에 배 씨가 손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악을 쓰던 손자가 오른팔을 빼더니 배 씨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나도록 말이죠. 순식간에 손자에게 뺨을 얻어맞은 배 씨. 쓰고 있던 안경은 멀리 날아갔고 그 과정에서 배 씨의 눈가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얼굴이 따끔거려 인상을 찡그리는데 좁아진 시야에도 씩씩거리는 손자의 얼굴이 잘 보였습니다. 강도율, 배 씨가 손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엄마를 봐서 서러움이 폭발을 했는지 어쨌는지 손자는 붙잡고 있는 배 씨의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바닥에 쌓여있던 블록에 찧어 떠나가라 울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일으키며 배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유리가 방금 내 뺨을 때렸어.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배 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눈가의 생채기만 보아도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배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애를 그렇게 붙잡고 있으세요? 그건 아동학대예요. 뭐라고? 애가 실수로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다그치시면 어떡해요? 애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세요? 왜 애를 다치게 하세요? 할머니면 좀 어른답게 아이의 행동을 품어주셔야죠. 너 그게 정말로 도유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릇없는 손자의 행동은 전부 며느리에게서 비롯된 듯 했습니다. 엄마가 잘못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아이는 당연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좋게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도유리가 친구도 때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 너는 정말로 도유리가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니? 우리 도유리가 어디가 어때서요? 저도 잘 훈육하고 있어요. 요즘은 어머니 때처럼 그렇게 화내고 때리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잘해서 애가 할머니 얼굴을 내려쳐? 그냥 좀 스친 거 가지고 어머님은 애를 넘어뜨리셨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애랑 잘 놀아주기만 하면 되지. 왜 애를 이렇게 키워라 마라 하세요? 뭐? 너 말 다 했니? 아직 다 안 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나쁜 마음 먹었으면 어머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어요. 뭐라고? 도유리가 누구 닮아 그러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겠다. 뭐라고요? 도유라, 누구든 때리면 안 돼.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배 씨가 손자를 향해 말하자 손자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편이 옆에 있다는 걸 아이도 아는 것이었죠. 그 순간 며느리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배 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장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사과와 대파, 우유팩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배 씨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래.
남의 자식이지. 내 손주가 아니라. 그러게 왜 어머님은? 끝까지 모든 것이 배 씨의 탓이냥 말하는 며느리에게 질려버렸습니다. 과연 아들은 이런 며느리의 방식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만 갈 거고 이제는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키워라. 어머님, 내가 뭐 한다고 내 할 일도 미루고 남의 자식 키워주러 온지 모르겠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네가 직접 직장이라도 그만두고 돌보든지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시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 양육 방식은 구식이고 아동학대나 하는데 너는 나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서로 원하지 않는 일을 뭐하러 해? 그래도 갑자기 그만두시면 당장 사람을 어떻게 구해요? 그리고 애초에 남의 손에 맡기기 싫어서 어머님한테 부탁드린 거잖아요. 남인 건 나도 마찬가지 아니니? 어머님, 어머님이라고도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유리 할머니도 안 하고 네 시어머니도 안 할 거야. 아동학대. 그러는 너희는 폭력으로 신고해야겠다. 며느리 손자 나라니? 나도 할머니 때리는 손자 필요 없고 장바구니 집어던지는 못돼 처먹은 며느리 필요 없어. 배 씨는 집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 오자 손이 떨려 뭘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지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에게 얻어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어린 손자를 그렇게 키운 것은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어른이 잘못되었으니 아이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렇다 치고서라도 아이가 안타까웠죠. 여보세요. 배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서 얘기를 들었는지 배 씨의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안 오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 이유도 들었어? 도유리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언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참 간단한 말들로 오늘 있었던 일들이 왜곡되었습니다. 도유리 엄마가 그래? 말을 안 들어서 언쟁이 있었다고. 아들의 말에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아닌가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배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유리가 장난감을 던져서 코를 다치게 했고 주의를 주었을 때 아이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적하자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던졌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과연 아들이 이번에도 며느리의 편을 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않던 아들이 입을 뗐습니다. 정말로 도유리랑 도유리 엄마가 정말 그랬다고요? 너는 도유리 엄마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정말 모르니? 다른 친구들 때리고 다니고 나쁜 말을 해도 오냐오냐 하는 거 말이야. 그걸 알든 모르든 너도 잘못이야.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도 도유리 엄마랑 똑같아. 할머니 뺨을 때린 애를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하는 게 너희가 말한 육아 방식이니? 그래도 내가 도유리 엄마 육아 방식을 존중해야 해? 그런데도 나한테 아동학대라고 악을 쓰는 며느리를 내가 며느리로 생각해야 해? 아들은 또다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제가 회사 일만 하느라.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크는지 관심도 없었던 너도 반성해라. 도유리 그렇게 만든 건 너랑 도유리 엄마 둘 모두니까. 남에게 맡길 생각 말고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그래도 지금 당장 그만두신다고 하면 그래. 곤란하겠지. 근데 육아는 다 그런 거야.
지지고 볶고 힘든 과정도 겪으면서 키워봐야지. 도유리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남이든 가족이든 봐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장모님도 가셨나 봐요. 이사를 갔다더니 그 과정에서 말 못한 사정이 많았을 것 같았습니다. 배 씨는 애를 봐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생겼으니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키우고 나중에 책임도 너희가 져.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 씨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할 텐데도 아들은 배 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테죠. 며느리와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안사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어제 혜인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했나 싶어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를 하는 안사돈. 혜인이가 저한테 도유리를 다시 봐달라고 했는데 사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상해서 강서방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애를 잘못 키웠어요. 아니요, 도유리가 그런 게 사돈 책임은 아니죠. 아니요, 도유리 말고요. 제 딸이요. 혜인이를 잘못 키운 게 저니까. 죄송합니다. 아, 안사돈의 말에 놀랐습니다. 제가 도유리 봐줄 때도 그런 걸로 자꾸 부딪혔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저도 화가 나서 나온 거예요. 사부인한테도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혜인이가 앞으로 도유리 좀 다시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했어요. 다신 안 봐주겠다고요. 의외의 말을 들은 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걔는 고생 좀 해봐야 해요. 그리고 도율이 잘못 가르친 것도 알아야 하고요.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울며 빌어도요. 그럴 생각이에요. 안사돈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나 배 씨가 모르고 있던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돈의 전화가 아니더라도 배 씨는 손자를 다시 봐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처럼 울며 비는 며느리는 만나게 되었죠. 아들과 함께 찾아와 사과를 하는 며느리. 죄송해요. 장을 보려던 찰나에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를 배 씨는 아무 말 않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흥분해서 장바구니도 던지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도율이 봐줄 줄 알고 이러니? 그러자 아무 말도 못하는 며느리. 아니요, 저희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둬도 부탁 못 드리죠.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죄송해요. 얼굴은 괜찮으세요? 얼굴에 난 상처는 아직도 붉은 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에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였습니다. 배 씨는 그 순간 옆에 내려놓은 장바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 씨의 시선이 향한 곳을 확인한 며느리의 표정이 새하얘졌죠. 하지만 배 씨는 이내 시선을 걷었습니다. 내가 너랑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졸지에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며느리의 얼굴이 이번엔 빨간색으로 변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고, 사과는 충분히 들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며느리한테 얻어맞은 게 사과 한마디에 잊혀지겠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 씨는 아들 며느리의 사과를 더는 듣지 않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일이 떠오르는 듯 했죠. 배 씨는 취소해야만 했던 문학 수업을 오후에 듣기로 했습니다. 육아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 삶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게 자식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 씨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한 것이기에 말이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말이죠. 얼마 뒤에 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른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일이 머릿속에서 당장 사라질 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에 따른 불편함도 아들 며느리가 감내해야 했습니다. 배 씨는 손자나 아들에 관한 일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에게 시간을 더 쏟는 게 현명했으니 말이죠. 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여보,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영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의 은근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퇴직 후 박 씨는 그저 집에서 밥만 얻어먹는 백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에게 남편인 자신을 흉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의 그 발언을 듣고 박 씨는 놀라서 따지지도 못했죠. 농담으로 듣고 지나치기엔 그동안 아내가 박 씨에게 눈치를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른 돈벌이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의욕을 꺾어버렸습니다. 돈은 자신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박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아내. 그래서 박 씨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벌어보라고 말이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박 씨도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구상했던 일은 있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정도는 조금 숨을 돌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박 씨는 이른 아침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와서는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형광펜을 꺼내 중요한 기사의 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읽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는 아내가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침 공기 상쾌한데 당신도 같이 좀 걷다가 오지. 아이고, 됐어요. 아침밥 해야 돼. 아침 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배고프다고 하지나 말던가? 입을 삐죽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박 씨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질색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봤으면 됐지. 뉴스를 또 틀어요? 뉴스가 뭐가 어쨌다고 그래? 아우, 소리 좀 줄여요. 대낮부터 정치니 범죄니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진저리 치는 아내의 말에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머쓱하게 음소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따가 저녁에. 그러면 저녁밥은 먹고 들어와요? 글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지간하면 먹고 와요. 왜? 나는 그냥 대충 챙겨 먹게. 당신 오면 국 끓이고 해야 되니까. 뒷말은 생략이 됐지만 귀찮다는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집에 앉아서 삼시세끼를 얻어먹는 게 눈치가 보이긴 했습니다. 박 씨는 슬그머니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좀 도와줘? 그러자 아내는 도마 위에 놓인 채소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나 좀 썰어봐요. 그 말에 박 씨는 엉거주춤 어설픈 포즈로 양파를 조금씩 잘랐습니다.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옆으로 좀 비켜봐요.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내의 말에 무심코 옆으로 한 발짝 비켰던 박 씨는 아내의 말을 곱씹고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아니, 부엌이 좁잖아. 아, 그냥 당신은 앉아 있어요. 딱히 도움은 안 되니깐. 부엌에서 쫓겨나고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만 하며 살았으니 당연히 부엌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실력이 필요 없는 빨래나 청소 같은 걸 했지 음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맞기에 현관 쪽에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눈치가 안 보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또 눈총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할 일 없으면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식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사업 구상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 좀 더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려고 하지. 왜? 빨리 좀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냥. 언제까지 집에 있어요? 쉴 만큼 쉬었잖아요. 아직 퇴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그 정도 쉬면 다 쉰 거지. 집에 있는 나도 좀 생각해줘요. 당신이 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당신 밥 차리느라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던 말을 멈추고 방금 무슨 말이라도 했냐는 듯 열심히 밥 먹는 척을 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박 씨는 물만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왜 먹다 말아요? 입맛이 없어.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힘든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아내와 같이 집에서 함께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편히 쉴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걸 원한 건 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모임하는 거 알죠? 알어. 근데 왜 우리 집에서 해? 나가서 먹지. 지난번에 선희 언니네서 먹었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대접해야지. 음식해야 하잖아. 당신 힘드니까 그냥 시켜서 하자, 그럼.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흉보지. 그럼 내가 장 봐올게. 뭐 사와야 하는지 좀 적어줘. 박 씨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어주는 목록을 가지고 집 앞 마트에도 다녀오고 약속 날 전에는 집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와서 신경 쓸 텐데 안 그래도 요즘 예민한 아내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점심 부부 동반 모임을 같이 하는 두 부부가 박 씨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고 박 씨도 할 일이 무척 많았죠. 어머나,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준비했어? 집사람이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이고, 와이프 자랑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여섯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낮부터 막걸리야. 운전은 어떻게 하게? 아, 대리 부르면 되지. 주말인데 좀 편히 놀자. 요즘에 계속 이래요. 아, 직원이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나가서 일해. 나이 먹었으면 집에 좀 있지. 내 나이가 어때서? 20년은 더 일하지. 여기 선인애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여기는 일 안 해도 연금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러다가 남자들의 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부부 중 하나는 교사 부부로 은퇴 후에도 연금이 많이 나왔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고 아내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10대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는 박 씨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은 뭐 집에서 쉬지.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다시 일 시작하면 이때가 제일 좋다고 할걸? 아이고, 아내 무서워서 얼른 다시 나가야죠.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남녀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남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걸리를 마셨고 여자들은 조금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거실로 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겠다고 했죠. 막걸리 더 없어. 조금만 사놨는데 잠깐만 금방 가서 사올게요. 박 씨는 한창 떠들던 중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트에 들렀다가 들어왔죠. 그런데 거실에서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럽기만 한데. 연금 있지, 사업하지. 우리는 뭐 퇴직금밖에 없네. 그래도 진짜 성실하게 회사 다녔잖아. 그러면 뭐해? 앞으로 다시 돈 벌어야죠. 남은 인생이 긴데 벌써 퇴직했으니까. 그럼 요즘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라는 거지. 종일 집에 있으면 밥도 새끼 차려야 하고.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와줘? 도와주긴 하는데.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좀 나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좋겠네요. 집에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머나, 너무했다. 너무하긴요. 나도 집에 늘 혼자 있다가 남편 수발 들려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돈만 딱딱 갖다 주는 게 좋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농담이랍시고 웃으며 하는 말에 여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중 하나와 박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농담도 잘하네. 애써 수습하는 목소리에도 아내는 박 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자들은 돈 안 벌면 막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지 않나?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없나 봐. 나 같으면 뭐라도 하려고 할 텐데. 나머지 둘은 대꾸는 하지 않고 서로를 민망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막걸리를 몇 잔 마셔서 그런지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했죠. 박 씨가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또 비참한 기분이 들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30분이 채 안 돼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더 안 마시고? 에이, 얼른 가야지. 여기도 치우고 쉬어야 하니까. 더 계셔도 되는데. 그런데 박 씨는 예의상이라도 붙잡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고 좀 치워요. 밥값은 해야지. 아내는 박 씨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 내가 여태 밥값을 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요? 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어? 아내는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 들었어요? 들었냐고?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던데 퇴직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야 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뭐라고? 아내는 돈 버는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를 그런 취급을 한 것이겠죠. 이 나이에 돈 버는 게 쉽다고? 뭐라도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거죠. 당신은 애초에 하려고를 안 하는 거고.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차려서 대령해주고 얼마나 편하겠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힘으로 돈 벌어봤어? 쓰는 건 쉽지. 박 씨도 참지 못해 한 소리를 하자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주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당신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로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빨래도 알아서 하고 당신 먹을 건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나도 나만 챙기면 편해. 아내가 박 씨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기어코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한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참에 돈 벌면 되겠네. 뭐라고요? 이 나이에 돈 버는 거 쉽다며? 나도 내 밥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도 돈 알아서 벌어서 써. 누가 그러라면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해.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는지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리가 덜 된 부엌은 박 씨가 마저 치웠습니다. 이제부터 똑같이 해야 하니 잘하든 못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 테이블에서 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길래 힐끔 보았더니 아내가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똑같은 자세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어? 그러는 당신은 뾰족하게 받아치는 아내. 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다 안 된대. 인터넷으로도 다 해봤지. 사무보조랑 카페 같은 데는 다 젊은 사람만 뽑는다잖아. 경력도 없으니까 자꾸만 거절당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나 안 뽑겠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울적한 아내의 목소리에 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박 씨가 평생 회사에 다닌 것처럼 아내도 평생 살림만 했기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부로서 베테랑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반겨주질 않으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박 씨도 씁쓸했죠. 그러다 얼마 후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해요. 어디로? 그러자 당당했던 목소리가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앞에 이 앞에 어디? 마트? 아내의 말에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아내는 그 눈길을 살짝 피했습니다. 계산하는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일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지만 아내는 조금 창피할지언정 긴장되거나 하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박 씨의 담담한 말에 아내는 복잡한 감정이 떠있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의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왜 그래? 별거 아니에요. 물건 계산하다가 긁혔어요.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도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종일 서서 계산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박 씨는 말없이 아내가 자기 전 머리맡에 파스를 놓아두었죠. 그 사이에 박 씨는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일인데 요즘에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고 창고에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박 씨도 퇴직 전부터 알아보고 있던 일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돈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박 씨가 회사에서 다니면서 해왔던 일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나가서 경비원이 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내는 정말로 박 씨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혼자만 간단하게 차려 먹고 나갔고 저녁에 와서도 혼자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빨래도 자신의 옷만 했고 말이죠. 박 씨도 불평하지 않고 홀로 간단하게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 늘 메뉴는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사원도 아닌데
아내 없이도 뭐라도 해먹을 줄은 아는 게 좋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도 스스로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딱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서 해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로 자연스럽게 향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으려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먼 곳은 차를 타고 가야 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가 2개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계산대 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적어온 것들을 하나 둘 찾으며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지도 꽤 되었죠. 그러고 나서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익숙한 옆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계산하고 있는 곳이 아닌 2칸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모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앞쪽에 있던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줌마! 그거 빨리 좀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에 계산하겠어. 아, 제가 아직 좀 서툴러서요. 그럴 거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나와 있어? 남자의 말에 박 씨가 발끈하려던 걸 참았습니다. 요즘에도 저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아내는 당황해서 더욱 느려졌습니다. 저리 비켜보세요. 일단 제가 할 테니까 옆에서 서서 좀 배워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해요? 이건 머리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직원인 듯 보이는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아내를 어깨로 슬쩍 밀었습니다. 2어 걸음 물러난 아내가 입술을 꼭 깨물고 서서 계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여전히 시뻘갰습니다. 박 씨는 장바구니에 들었던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핀전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차를 타고 멀리 마트를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지쳐서 돌아와서 대화도 제대로 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할만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한 달 후 아내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고기라도 사 먹지 그래? 고기는 무슨? 아깝게. 아내는 돈이 아깝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제일 좋아하던 아내가 변했습니다. 이 돈 벌려면 내가 몇 시간 서 있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은 박 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듯 했지만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며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돕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물건을 왜 옮겨?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인 줄 알아요? 손 비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래도 몸은 아껴야지.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허리를 다쳐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잔소리 할 거면 나가요. 아내는 무척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아내는 한동안 허리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서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루가 고된지 머리만 뉘이면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늘 퀭해 보였고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 마트 일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하게. 아니, 식당에 취직했어. 요리해.
그건 아니고 아내는 갑자기 마트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백숙을 파는 식당인데 여름이 끝나가니 별로 안 바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욱더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무 시간도 11시부터 9시까지라서 쉴 만한 시간은 자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뚝배기에다가 나오는 곳 아니야? 그 무거운 걸 서빙하는데 그럼 병이 안 나고 배겨? 아내는 자다가도 끙끙 앓았습니다. 아직 날이 더워 장사가 여전히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고집스럽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면 또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물었더니 진상 손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갖다 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짧은 머리는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사장님까지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내는 하소연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상했는지 박 씨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었는데 하소연할 사람이 집에 자신밖에 없으니 말문이 트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도 한 달 반을 일하더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밥 먹는 시간도 늦었죠. 박 씨는 잘 준비를 하려다가 말고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후회돼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정말 힘들다.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십 년을 버텼어요. 안 좋은 꼴도 많이 봤을 텐데. 난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이 안 왔으면 할 때도 많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남이 돈 벌기가 쉽나.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지 뭐. 얼른 밥 먹어. 배고프겠다.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렇게 일만 한 당신, 퇴직했는데 집에서 제대로 못 쉬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섭섭해서 보기 싫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박 씨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도 일 시작했고 당신까지 안 벌어도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 집에 있어. 그래도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달라는 말이었지. 나도 당신 존중해. 그동안 내가 일한 만큼 당신도 집에서 고생 많았잖아. 애들 키우고. 여보, 나도 3달 동안 밥을 너무 허술하게 먹어서 그런지 당신이 해준 밥 그리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마음이 안 좋던 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오기가 있었기에 말리지 않았던 것이지 아내가 괴로운 걸 즐긴 적은 없었죠. 당신은 이제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됐어. 같이 해. 아내는 월말까지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좀 더 일하겠다고 했지만 박 씨가 말렸습니다. 아내까지 일을 하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는 있을지언정 행복하지 않았죠. 남은 인생은 서로 위하며 살자. 그 후로 박 씨와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집안일을 맡았고 박 씨의 온라인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사무실을 얻어나갔습니다.
생활과 일의 공간이 구분되는 게 박 씨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더 좋았습니다. 아직 대단히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남은 인생 배골코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내가 하는 것보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해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듯 했죠.